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혼란. 2. 차세대 원자로. 3. 블록 20. 최근 한국에게는 든든한 혈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죠. 얼마 전 20조 단위 초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쌓기 시작한 폴란드는 이제는 무기가 아니라도 한국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아 보이나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해주니 고마울 따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전까지 폴란드와는 큰 교류가 없었던지라 조금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폴란드가 어쩌다가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인지 그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의 폴란드는 한국과의 혈맹을 넘어서 아예 동유럽의 한국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 도입도 처음 계약했던 물량에다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 급기야는 무기를 벗어나서 원전과 반도체 공장 심지어는 김치 같은 한국 음식까지 폴란드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지속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얼마 전에는 K2FA 53종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던 데에 이어 미국의 하이마트 대신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의 도입을 결정지었는데요. 이에 대해 폴란드군 대령이 TV에 직접 출연해서 그 상세한 속내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정밀 타격 및 장거리와 관련된 매우 정교한 포병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폴란드 군대에서는 새로운 건데요. 유명한 하이마트 시스템과 동일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 288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 많이 필요한가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우리 계획은 발사대 천무를 500대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이마트의 생산 능력 때문에 우린 한국과 미국 장비를 나눠서 구입하기로 한 것이죠. 또한 언급했듯이 이런 종류의 무기를 500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밀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 사거리는 80에서 300km까지 발사할 수 있죠.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무기 구매할 무기 목록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하는 무기 리스트는 정말 많지만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약간의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포병, 특히 장거리 포병인데요. 천무 미사일은 적군의 지휘 통제 센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처럼 많은 미사일을 퍼붓는 것과는 다르죠. 천무는 오차가 단 몇 미터이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미사일입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지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 매우 발전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천무는 나토의 요구사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도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계약하면 계약서 서명부터 첫 번째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을 찾아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도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실물을 가져가서 현역 병사들에게 모의 작전 실험을 했을 만큼 폴란드는 레드백 역시 장바구니에 넣을 속셈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이날 실험에서 레드백을 폴란드 군인들이 실전 체험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일간지 WNP에 따르면 이날 시연에는 실제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입될 경우 직접 운용하게 돼 육군제 18기계화 사단 병사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는 개인 화기로 무장한 폴란드 보병이 레드백에 실제로 탑승해 모의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폴란드군 스트라이크 중령은 WNP와의 인터뷰에서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의 수준은 충격적이라 말하며 현재 운용 중인 BWP-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는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부사관 로베르트 카라우 다 역시 내부에 장착된 화면과 카메라 성능을 통해 외부 전장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식별된 적군에게 포격을 가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웠기에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죠. 이들이 더 더운 레드백을 환영했던 이유는 또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VIP 고객이 된 폴란드를 위해
한국이 폴란드 사정에 잘 맞는 파생형을 제안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산 차기 장갑차인 보르속에 도입된 무인 포탑 ZSSW-30을 레드백에 탑재해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안한 것인데요. 아부한 하나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인 지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형 레드백에 ZSSW-30 포탑을 탑재하는 방안과 관련 HSW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폴란드형 레드백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예전 K9 자주포를 수출할 당시 K9의 차체에 폴란드가 현지 생산한 포탑을 적용해 헤즈크라브라는 파생형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기에 하나디펜스는 무리 없이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상황, 현지 방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방산 산업 파일을 아주 독점하지 않고 같이 나누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폴란드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었죠. 한국의 서비스에 반한 폴란드는 이제 도리어 본인들이 한국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방산협력 관련해서만도 전차와 자주포의 유럽 생산기지 역할을 자처하며 파일럿 학교까지 유치했습니다. 게다가 신냉전이 격해진 나머지 공장을 세우기에는 중국 땅도 미국 땅도 애매해진 한국 기업을 위해 반도체 공장 부지 역시 적극적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던 원전 수주전에서도 명백하게 한국의 편의를 봐주기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주도 원전 6기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수주전 승리가 확실해지자 별개의 민간 주도 원전을 한국에 맡겼고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원전 역시 시공은 한국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의 성과를 감안한 것이 확실했고 방산으로 물꼬가 뚫린 두 나라 간의 교류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국 식품기업과 합작해서 2,000평 규모 김치 공장까지 세우겠다고 나섰는데요. 이곳 역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김치 시장 개척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지어진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당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애정을 한국에 보내오니 이제 오히려 두 나라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한 제3자 국가들이 딴지를 걸고 있는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침공 나비 효과로 최후방인 한국의 무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반가웠던 미국 입장에서도 점유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자 한국이 미국 방산의 경쟁자가 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미정치 한국의 무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유럽 대륙의 빈 곳간을 점령하고 있는 한국 방산 산업이 나중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창 전쟁 중인 러시아의 푸틴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한국을 콕 집어서 이런 경고를 날린 것은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한국 무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푸틴 역시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강국들이 이렇게 태클을 걸어오는데도 폴란드가 한국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는 것은 그들이 한국의 역사와 자신들의 역사를 겹쳐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국토를 유린당했고 중국과 수백 년에 걸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중국과 친하고 껄끄러운 이웃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과거 독일의 침략으로 국토를 유린당했고 러시아와 수백 년에 걸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벨라루스라는 러시아 괴뢰국에 가까운 이웃이 있죠. 폴란드가 보기에 동북아 틈바구니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국의 처지는 동유럽의 자신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납기 외에도 북한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기를 택했다고 말했었죠. 즉 폴란드는 역사와 지정학적 특성에서 한국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외교 줄타기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지가 폴란드인데요. 부디 앞으로도 방산 분야뿐만이 아니라도 폴란드와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증대시켜 한국의 영향력이 유럽으로도 뻗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푸틴은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 정식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재래식 전력 위주로 전장에 나섰지만 자국 영토로 공식 선포한 지역이 공격당한다면 이제 핵 옵션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 방어에 나서겠다는 주장입니다. 즉, 러시아의 이번 점령지 합병은
판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전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우크라이나 동부 합병 선언에 미국은 또 한 번 대규모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병은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책하고 11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제재안에 따르면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한 러시아의 국회의원 200여 명가량과 군납에 동원된 전자업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비밀리에 러시아를 지원하던 중국의 업체들도 신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방위산업체에 군수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용 부품과 타이어 등을 납품한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받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인구는 1억 5천만 명가량으로 방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하는 만큼 대중교통보단 자가용과 승용차 등 개인 운송수단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방의 제재로 빈틈이 생긴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30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 수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차 브랜드마저 중국의 브랜드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세계 최대 공장을 운영 중이고, 여기서 생산된 중국산 테슬라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순수한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외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과 러시아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전방위적인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한 러시아 쪽으로 중국 브랜드 자동차들의 수출 물량이 급증해 이번 중국 차량 수출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1등 공신이 러시아 대문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에 납품하던 중국 업체가 러시아 군수업체에도 납품하면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중국 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에서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재를 받지 않던 시절엔 중국산 자동차를 찾아보기도 어려웠지만 일본의 도요타, 마쓰다 등 상당수 자동차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선언하며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했던 현대 기아 자동차 역시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현대 기아 자동차는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 30% 수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올해 8월엔 현대 기아 합산 점유율 17%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초 10%대의 2위 점유율을 차지하던 러시아의 국산 자동차 브랜드인 라다는 올 8월 40%의 점유율 1위로 급상승하는 등 국제 제재의 반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량 기준 10위권 밖에 있던 중국 브랜드들도 각각 3위와 7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산 차량과 러시아의 차량은 한국의 자동차처럼 첨단 기능은 갖추지 못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대결하는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점유율 1위인 러시아 라다 자동차는 국제 제재로 부품을 구하지 못해 내비게이션은커녕 에어백조차 달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필수적인 옵션도 달리지 않은 자동차는 말 그대로 굴러만 가는 수준이며 다른 편의 사항이나 인테리어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 역시 투박한 러시아 자동차의 에어백만 달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현지에서 자동차 가격이 어떻길래 러시아 국민들은 필수 기능조차 탑재되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일까요? 유일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갖춘 채로 판매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러시아 현대자동차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의 가격을 확인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의 국민차로 불리는 소나타의 경우 276만 9천 루블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런 옵션도 보지 않은 가격이 276만 9전류를이며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면 6,500만 원입니다. 옵션을 넣다 보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가격대가 올라가게 됩니다. 산타페의 경우는 옵션이 없는 강능 모델이 396만 9천 루블에 판매 중인데요. 하나로 따지면 9,300만 원입니다. 이것저것 옵션을 넣다 보면 1억이 훌쩍 넘게 되는데요. 기아차의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소나타와 동급 모델인 K5 역시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소렌토는 기본 가격이 9,500만 원 수준이며 최근 아빠들의 드림카로 인기를 얻고 있는 카니발은 깡통 모델이 414만 루블, 9,7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세금을 포함하면 1억을 가볍게 넘습니다. 모하비는 582만 루블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로 1억 3,700만 원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 가격도 이렇게 놀라운데 2022년 올해 8월 현대기아 자동차의 신규 판매량은 17%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으로 아직 매우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현대기아 차량을 구매 중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안전기능과 편의사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이는 안전벨트도 없는 러시아 브랜드와 아직 신뢰를 쌓지 못한 중국 브랜드들과 차별화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한 유럽과 일본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수 1억 5천만을 지닌 러시아 시장에서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위는 현대기아였고 2위는 러시아 브랜드였으며 이 둘을 합하면 벌써 50% 점유율이 넘어가기에 나머지 자동차 브랜드들은 전부 한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업체들의 러시아 시장은 수익성이 안 좋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한국은 점유율 1위였기에 그만큼 러시아 고객들이 많았고 제공해야 하는 내지를 비롯한 고객 서비스도 있기에 사업을 쉽게 접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은 러시아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에 공장을 넘기고 떠났을 정도로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산 자동차를 믿고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러시아 측과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일본 전체 발전량의 10%가량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에 자신들도 국익이 달린 사업에선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교류를 하고 있기에 한국 역시 눈치를 보기보단 평화가 찾아올 미래를 위해서 러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 자동차를 1억 원 수준에 팔고 있는데도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이유가 신기한데요.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공장을 가동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일자리를 챙겨주어 의리 있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삼성이고 냉장고, TV,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은 삼성과 LG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판매되는 한국 기업의 가전제품들은 상당수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되어 판매되기에 러시아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현지에서 높은 판매량을 올리지만 그만큼 현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 물건만 팔고 떠나는 다른 기업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러시아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한 한국 기업들은 국가별 호감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 한국의 자동차가 1억이라는 높은 가격이 되어도
러시아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구매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혼란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들은 중단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오랜 시간 러시아와 또 신뢰관계를 구축해왔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UAE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 수출을 성사한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에 러시아와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한 대공미사일이며 러시아의 S-400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형 발사체와 다양한 방산 장비가 러시아의 기술을 통해 개발된 것이 상당히 많으며 앞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과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견제는 물론 혈맹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 만큼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걸 상기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